그 사진 병원이 아니야. 네? 할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벽시계가 먼저 말했어. 저건 병원 시계가 아니야. 소희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단톡방에 올라온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사진. 그 사진을 보고 누구보다 안도하셔야 할 할아버지가 오히려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 하나 제대로 못 넘기시던 74세 윤학수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사진 속 어느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한 가족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충남 서산의 봄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터미널 앞 오래된 임대 아파트 7층 학수 할아버지의 집에는 아직도 겨울 바람이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명자 할머니가 키우는 군자란 화분이 햇빛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안경, 그리고 한쪽 다리가 살짝 휘어진 돋보기. 학수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배차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첫 차가 나가고 밤 11시에 마지막 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외우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기사님이 어떤 신발을 신고 오는지, 어느 손님이 어느 정류장에서 자주 내리는지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신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드시겠어요? 칼국수나 한 그릇 끓일까? 명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며 묻자 학수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하셨습니다. 71세 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학수 할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글보다는 사람을 믿고 종이보다는 얼굴을 믿는 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뜻보다 그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큰아들 태민이 집에 들렀습니다. 48세 윤태민은 물류화 청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몇 해 동안 사업이 많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동네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지럽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놨어요. 정밀검사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갑자기 무슨 정밀검사야?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요. 며느리도 같이 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학수 할아버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태민의 눈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양복깃은 살짝 구겨져 있었고 손에 든 자동차 키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배차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다는 일에 굳이 토를 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내 엄마 잘 부탁한다. 명자 할머니는 옷장 앞에서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에는 잘 꺼내 입지 않으시는 남색 재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 재킷은 명자 할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입으시는 옷이었습니다. 예전에 큰아들 결혼식 때도 그 옷을 입으셨고 작은 딸 집 등기 칠 때도 그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옷이 옷장에서 나오는 것을 멀리서 보며 잠깐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여보, 그 옷을 왜 입어? 그냥 편한 거 입고 가지. 아유, 우리 며느리 만나는데 행색이라도 좀 갖춰야지요. 명자 할머니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셨고 학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은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태민과 명자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 보라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보라는 45세, 차분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늘 살뜰하게 굴었고 시아버지에게도 늘 깍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보라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미소가 한 줄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학수 할아버지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천천히 느끼셨습니다. 집에 혼자 남으신 학수 할아버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리셨습니다. 봄볕은 따스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치고 잠깐 들른 손녀 소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수 할아버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통역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점심 드셨어요? 우리 소희 왔구나. 할미가 칼국수 끓여놨는데 같이 먹을래? 네, 좋아요. 근데 할머니는요? 내 큰아빠가 모시고 병원에 갔다. 정밀 검사 받는다고. 소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화면을 학수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아빠가 방금 사진 올렸어요. 할머니 잘 계신가 봐요. 웃고 계세요. 학수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천천히 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드시고 한참을 그 사진을 보셨습니다. 사진 속 명자 할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남색 재킷을 입고 살짝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수 할아버지의 눈은 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쪽 벽에 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둥근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 가운데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회사 이름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소희야. 네, 할아버지. 이 사진 병원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빠가 정밀 검사 중이라고 보내셨는데요. 이 벽시계 병원에 걸려 있는 시계가 아니야. 할아비가 40년 동안 배차실에서 보던 시계랑은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달라. 병원 대기실에는 보통 흰 바탕에 검은 숫자, 시계가 걸리는데 이건 가운데 무슨 글씨가 박혀 있고 테두리도 금색이잖니. 소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톡톡 두드려서 사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시계 한가운데에 적힌 작은 글씨가 천천히 또렷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무슨 글자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좀 더 크게 해봐라. 소희가 사진을 더 키우자 학수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글씨는 어디서 많이 본 글씨였습니다. 터미널 건너편 신호등 2번을 건너면 보이는 그 건물. 학수 할아버지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치셨던 그 자리에 걸려있던 글씨와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서해. 네. 서해 뭐요? 할아버지. 서해저축은행. 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지금 병원이 아니라 은행에 계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은행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네에서 학수 할아버지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서해저축은행에. 그 순간 학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며칠 전 태민이 거실에서 통화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보증이라는 말을 반복하던 모습. 며느리 보라가 명자 할머니에게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슬쩍 물어보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 명자 할머니가 꺼내 입으신 남색 재킷. 소희야. 네, 할아버지. 이 사진 절대로 지우지 마라. 그리고 큰아빠한테는 우리가 본 거 말하지 말고. 왜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소희는 갑자기 진지해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돋보기를 벗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거실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입은 속여도 시간이랑 옷은 못 속이는 법이다. 내 할미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할아비는 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짐작이 간다. 소희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봄바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베란다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 집안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 하나는 곧 한 가족의 거짓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이 좀 시큰거렸지만 그날만큼은 그 통증도 잠시 잊으셨습니다. 서랍장 두 번째 칸을 여시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달아 색이 바랜 검은색 가죽 수첩. 40년 동안 배차실에서 시간을 기록하시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이거 할아비 보물이지. 옛날에 버스 시간이랑 기사들 출근 시간 다 여기다 적어놨었다. 근데 지금 그걸 왜 꺼내세요? 사람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다. 시간을 한번 맞춰보려는 거지.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소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작고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노트일지 모르지만 학수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소희야, 큰아빠가 사진 올린 시간이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지? 잠깐만요. 오후 1시 20분이요. 1시 20분이라. 학수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병원에 갔다면 그 시간에는 한창 진료 대기 중이거나 검사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명자 할머니는 환자복도 입지 않으셨고 진료 차트도 들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남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으신 채 어딘가 푹신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진짜 그 시계가 그 은행 시계 맞아요? 비슷한 게 다른 데도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녀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닮은 시계는 세상에 많지. 그래서 시계 하나만 가지고 단정을 짓는 건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할아비가 지금 다른 걸 더 찾아보려는 거다. 사람 한 사람을 의심하려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증거가 적어도 2개는 더 있어야 하거든. 2개요? 그래. 옛날에 배차실에서 사고가 나면 기사 말 한 가지만 듣고 절대로 판단을 안 했다. 손님 이야기 듣고 표 끄는 시간 보고 그 다음에 차고지 출발 시간까지 다 맞춰봤지. 그래야 진실이 보이는 거야. 그때 거실에 놓인 옛날식 유선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소희가 얼른 가서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작은아빠, 네, 할아버지 옆에 계세요. 바꿔드릴게요.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수화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에서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형이 혹시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갔어요? 병원 간다고 그러더라. 정밀 검사 받는다고. 아버지, 그게요. 며칠 전에 형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어머니 명의로 뭐 좀 해야겠다고,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형이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수화기를 든 학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배차실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겪어오신 분답게 놀란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알았다. 끊자. 할아비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게 일이나 신경 써라. 전화를 끊으신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천천히 자라나던 의심이 이제는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아빠가 뭐래요? 별일 아니다. 그저 안부 전화야. 학수 할아버지는 그 일을 굳이 어린 손녀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17세 소녀의 눈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과 보라 그리고 명자 할머니가 함께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어딘가 조금 지친 얼굴이셨습니다. 남색 재킷을 그대로 입은 채 천천히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검사는 잘 받았어? 네, 뭐 기다리는 게 좀 길긴 했는데 별일 없대요. 명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가방을 슬쩍 보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지 않으시던 큰 손가방이 그날따라 묵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며느리 보라가 자연스럽게 명자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다정함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양복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학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종이가 무척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자리에서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태민아. 네, 아버지. 오늘 병원이 어디였더라? 아, 그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요. 왜요, 아버지? 아니, 그냥 다음에 내 엄마 모시고 한 번 더 가야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병원 이름이 뭐냐? 태민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이름은 제가 적어서 드릴게요. 어머니 한 달 뒤에 또 가셔야 하니까요. 그래, 그러자. 학수 할아버지는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또 한 가지를 적어두셨습니다. 병원 이름을 그 자리에서 곧장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정말로 그곳에 다녀온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배차실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봐온 학수 할아버지에게는 그 한 박자의 망설임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미는 잠깐 차에 두고 온 것이 있다며 주차장에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7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주차장에는 태민의 차가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안쪽에서 무언가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차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학수 할아버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야. 네, 할아버지. 잠깐 할아비랑 산책 좀 갈래? 지금요? 저녁 때인데요? 그래, 봄바람도 좀 쐬고 할아비 다리도 좀 풀고. 학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외투를 걸치셨습니다. 명자 할머니께는 잠깐 산책 다녀온다고 말씀하시고 소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1층에 내려서서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태민의 차는 어두컴컴한 가로등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차 옆을 천천히 지나가시는 척하면서 바닥을 가만히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 옆 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그 종이를 주우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종이 위의 글자가 천천히 보였습니다. 그건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수증의 첫 줄에는 학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영수증이다. 무슨 영수증요? 주차 영수증. 학수 할아버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영수증의 맨 위에는 너무도 또렷한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해저축은행 지하주차장. 그리고 그 아래 입차 시각과 출차 시각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입차 시간은 오전 11시 40분, 출차 시간은 오후 2시 50분. 그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 사이 한가운데 즈음에 단톡방 사진이 올라왔던 그 시각, 오후 1시 20분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 영수증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아비가 잠깐 보관하마. 할아버지,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종이에 찍힌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종이는 거짓말을 못해. 학수 할아버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외투 안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가만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소희야, 할아비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네, 할아버지. 뭔데요? 너희 학교에서 친구가 너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그냥 이름만 한번 써주면 된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소희가 똑똑하구나. 어른들도 그걸 잊고 살 때가 있단다. 가족이라도 친한 사이라도 종이에 이름을 쓰는 일은 그 종이가 무슨 종이인지 먼저 제목부터 읽어야 하는 거야. 특히 잠깐 확인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종이일수록 더 그렇다. 왜요, 할아버지? 진짜 잠깐 확인만 하면 되는 종이라면 굳이 도장이나 서명을 받을 일이 없거든. 보통 그런 말이 나오는 자리에는 이름 한번 쓰는 걸로 큰 책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단다. 소희는 잠시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봄밤의 가로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영수증 한 장과 단톡방 사진 한 장, 그리고 명자 할머니가 입고 나간 남색 재킷, 세 가지 조각이 학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수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안방에서는 명자 할머니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봄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학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켜진 작은 불씨 하나는
점점 더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다음 날 아침 한 가족의 거짓말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5시 반, 40년 동안 배차실 첫 차를 보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직 안방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양치를 하시고 깔끔한 회색 티셔츠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바지 주머니에서 어제 주운 영수증을 한번 꺼내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는 어제 본 그대로였습니다. 서해저축은행 지하주차장. 입차 오전 11시 40분, 출차 오후 2시 50분. 여보, 어디 가시려고요? 언제 깨셨는지 명자 할머니가 안방 문을 살짝 여시며 물으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며 웃으셨습니다. 잠이 일찍 깨서 옛날 동료 한번 만나고 오려고. 터미널 앞에서 차 한 잔만 하고 올게. 이렇게 일찍요? 아침 식사는 하고 가셔야지요. 갔다 와서 같이 먹지. 당신은 더 누워 있어. 어제 검사 받느라 피곤했을 텐데. 네, 그러면 일찍 들어오세요. 명자 할머니는 다시 안방 문을 닫으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잠시 그 닫힌 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작은 거짓말을 하시는 그 아침이 마음속 어디 한 곳을 콕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을 나서셨습니다. 7층 복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새벽 풍경.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노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터미널 앞 사거리 신호등 2번을 건너면 그곳에 서해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길 건너편 작은 분식집 앞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은행 건물을 바라보셨습니다. 4층짜리 오래된 건물. 1층은 은행, 2층은 보험 사무실, 3층과 4층은 작은 사무실들. 학수 할아버지는 그 건물을 거의 40년 동안 매일 보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실 일은 평생 거의 없으셨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은행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길을 건너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지는 않으셨지만 걸음은 조금 무거우셨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창구 앞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여기 지점장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이요? 약속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안사람 일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학수입니다. 우리 안사람은 최명자고요. 여직원은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학수 할아버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지점장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상담실 안으로 들어선 학수 할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상담실 한쪽 벽에 둥근 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금색 테두리 그리고 시계 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서해저축은행. 어제 단톡방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시계가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한 박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진실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상담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의자도 사진 속 명자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푹신한 갈색 의자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지점장 박재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재호 지점장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저 윤학수라고 합니다. 우리 안 사람이 어제 여기 다녀갔다고 들어서요. 박재호 지점장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네. 어제 사모님 오셨었지요.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함께 오셨고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였습니까? 박재호 지점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사실 가족분들이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으니 제가 대략의 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서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 신용한도가 부족해서요. 사모님을 공동담보인으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공동담보인이요? 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임대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는 임대시니까 그건 담보가 안 되고요. 사모님께서 시골에 가지고 계신 그 작은 밭과 두 분이 공동으로 들어두신 그 예금이 담보로 묶이는 절차였습니다. 학수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 밭은 평생 명자 할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단 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어머니 묘소를 돌보러 봄가을마다 다녀오시던 그 땅, 그리고 두 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그것이 전부 큰아들의 사업빚 담보로 묶이는 절차가 어제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네, 어르신. 우리 안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서명을 했습니까? 박재호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서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셔서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인감도장하고 신분증을 가지고요. 오늘 오후요? 네. 2시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배차실에서 가진 항의와 고함을 견뎌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흥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지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동담보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우리 안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박재호 지점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담보인은 단순한 보증과는 또 다릅니다. 사모님의 그 밭과 예금이 직접적으로 채권의 담보로 묶이게 됩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사모님 명의의 그 재산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빚 때문에 어미의 재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외투 안주머니에서 어제 그 영수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지점장님, 이 영수증 무슨 영수증인지 아십니까? 저희 은행 지하주차장 영수증이네요. 어제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안 사람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은 그 시간에 어머니를 정밀 검사 받으러 큰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이 찍힌 시간 한가운데에 우리 큰아들은 가족 단톡방에다 우리 안 사람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우리 안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배경에 걸린 시계가 바로 이 상담실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시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의 시선이 천천히 그 시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휴대폰도 제대로 못 만지는 늙은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안 사람이 들은 설명이 과연 충분한 설명이었을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어르신, 그것은 우리 안 사람은 글보다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와서 잠깐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공동담보인이라는 그 어려운 말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 밭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 예금이 통째로 묶일 수도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박재호 지점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침묵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 오늘 오후 우리 큰아들이 우리 안 사람을 모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올 겁니다. 그때 저도 같이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안 사람한테 그 서류의 제목부터 똑똑히 읽어주십시오. 공동담보인이 무슨 뜻인지, 그 밭이 어떻게 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안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도장을 찍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재호 지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 학수 할아버지를 맞이했던 그 가벼운 미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 다시 뵙겠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그 둥근 벽시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또렷한 소리를 내며 한 칸 한 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신 학수 할아버지는 길 건너편 작은 인쇄소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배차표를 인쇄하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학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주인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어이쿠, 학수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사진 한 장 좀 종이에 인화하고 싶은데. 휴대폰에 있는 사진인데. 아, 그건 우리 손녀딸이 잘하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학수 할아버지는 소희가 어젯밤 미리 자신의 옛날 폴더폰으로 전송해준 그 단톡방 사진을 내미셨습니다. 인쇄소에서는 그 사진을 큼직한 종이에 또렷하게 인화해 주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은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웃는 얼굴, 남색 재킷, 그리고 그 뒤에 또렷하게 찍힌 둥근 벽시계. 학수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외투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운 주차 영수증도 그 옆에 함께 넣으셨습니다. 봄볕은 점점 따스해지고 있었지만 학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큰아들의 얼굴 앞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명자 할머니에게 어떻게 진실을 보여드려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며
학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마음속에 그려보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학수 할아버지의 등 뒤로 봄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학수 할아버지는 작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기계는 못 만져도 사람의 시간은 못 속이지. 종이는 거짓말을 못하고 시계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날 오후 2시 서해저축은행 상담실에서 한 가족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학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천천히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오셨어요? 친구분은 잘 만나셨고요? 잘 만났지. 옛날 얘기 좀 하다 왔어. 식사 차릴 테니 손 씻고 오세요.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셨습니다. 그러나 안주머니에 든 사진과 영수증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수 할아버지의 밥그릇에 김치를 한 조각 더 올려주셨습니다. 여보, 네, 말씀하세요. 어제 병원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 명자 할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큰애가 모시고 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큰 병원이라고는 하던데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네, 다음에는 같이 가요. 학수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걸 느끼셨지만 그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자식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따라간 곳이 어디였는지, 거기서 무슨 종이를 보여줬는지, 명자 할머니 자신도 어쩌면 절반밖에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관 도어록이 삑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큰아들 태민이었습니다. 손에는 어디서 사온 듯한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 중이셨네요. 그래. 너도 한술 뜨려? 아닙니다. 점심 먹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는 모카 케이크요.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아유, 우리 큰애가 또 비싼 거 사왔네. 명자 할머니는 아들이 사온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받아 올리셨습니다. 태미는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잠시 학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잠깐 한 군데만 더 다녀오셔야 해요. 어제 검사 결과 받으러요. 오늘 또요? 네. 1시간이면 끝나요. 제가 모시고 갔다 올게요.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태민아. 네, 아버지. 오늘은 할아비도 같이 가마. 태민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결과만 받아오는 거니까요.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쉬세요. 무릎은 괜찮다. 어차피 봄볕도 좋고 바람 좀 쐬고 싶구나. 내 엄마 검사 결과인데 애비도 같이 듣는 게 맞지. 태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 박자의 침묵이 학수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신 채 그저 웃으셨습니다. 같이 가요, 그럼. 셋이 같이 다녀오면 좋지요. 네, 어머니. 그러시지요. 태미는 마지못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사이 천천히 외투를 다시 걸치셨습니다. 안주머니 속의 사진과 영수증이 손끝에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오후 1시 40분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보라도 어딘가에서 합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태민의 차에 명자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으셨고 학수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차는 천천히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민아, 오늘은 병원 이름이 뭐냐? 학수 할아버지가 백미러 너머로 아들의 눈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태민은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 잠깐 은행에 들렀다 가야 해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그러고 나서 병원 갈게요. 통장 정리? 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봄 햇살이 차창 너머 가로수 잎 사이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어제 영수증에 찍혀 있던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신호등 2번을 건너자 익숙한 4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해저축은행. 태민의 차는 그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입구에서 주차권을 뽑는 그 기계 소리가 학수 할아버지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그 영수증이 찍혀 나온 바로 그 기계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보라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학수 할아버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 길 안 막혔어요? 잘 왔다. 우리 며느리도 같이 가는 거였니? 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 안심이 되시잖아요. 네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일부러 일행보다 한 걸음 뒤에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만났던 그 여직원이 학수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태민의 얼굴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도 영문을 모르고 학수 할아버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보,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응. 아침에 한번 다녀갔지. 태민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라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지는 것이 학수 할아버지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학수 할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네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이 아침과는 다른 진중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한 묶음과 인주 그리고 깨끗한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명자 할머니가 어느 자리에 앉으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그 갈색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학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둥근 시계, 흰 바탕에 금색 테두리, 가운데 작은 글씨로 서해저축은행. 어제 단톡방 사진 속 그 시계가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겠어? 학수 할아버지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천천히 넣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 2개 크기의 그 인화된 사진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시선이 그 사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제 내 사진이네요? 어디서 났어요? 우리 큰애가 어제 가족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야.
당신이 병원에서 검사받는 중이라면서 말이지. 병원이 아니라요? 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사진 옆에 또 한 장의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제 주운 그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 큰애 차 옆에서 떨어진 영수증이야. 여기 좀 봐봐. 서해저축은행 지하주차장. 입차 오전 11시 40분, 출차 오후 2시 50분. 그리고 우리 큰애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린 시간이 오후 1시 20분. 그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 여보, 그리고 이 사진 잘 봐봐. 당신 뒤에 걸린 이 시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걸려있는 이 시계랑 똑같이 생겼지? 명자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 속 벽시계로 그리고 상담실 벽에 걸린 시계로 옮겨갔습니다. 두 시계는 어느 한 군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이름, 같은 금색 테두리, 같은 모양의 숫자판. 명자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잠깐 들렀던 거예요. 통장 정리하러요. 통장 정리하러 와서 공동담보인 서류를 봤니? 네. 태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박재호 지점장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점장님, 아침에 부탁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안 사람한테 그 서류 제목부터 똑똑히 읽어주십시오. 박재호 지점장은 잠시 태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태민은 차마 그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이 서류의 제목은요, 공동담보 제공 약정서입니다. 공동담보 제공 약정서요? 네. 어제 사모님께서 보신 서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시골밭과 두 분 공동 예금이 아드님의 사업 대출에 대한 담보로 묶이게 됩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사모님의 그 밭이 경매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담실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어제 사진 속에서 보였던 그 불안한 손끝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태민이 다급하게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을 막으셨습니다. 태민아. 네, 아버지. 애비가 한마디만 묻자. 어제 내 엄마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너는 내 엄마한테 이 서류의 제목을 한 번이라도 또렷하게 읽어드렸니? 공동담보가 무슨 뜻인지, 그 밭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말씀드렸니? 태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라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상담실 안의 모든 사람을 가만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명자 할머니가 천천히 학수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나는 그저 잠깐 확인만 하면 된다는 그 말만 듣고 따라왔어요. 통장 하나 정리해주는 줄 알고요. 무슨 큰 종이를 내밀길래 어디 보자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그러대요. 어머님,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한번 보시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요. 명자 할머니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어렸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그 거칠고 따스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안 늦었어. 도장도 안 찍었고 서명도 안 했잖아. 우리는 지금 그저 진실을 한번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상담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렷한 소리를 내며 한 칸 한 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가족의 시간 위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천천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박재호 지점장을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점장님, 네, 어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될 모든 절차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 안 사람은 이 서류에 서명할 의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 사람이 이 자리에서 보았던 그 서류, 사본 한 부만 저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집에 가서 우리 안 사람과 함께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사본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사모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저희 쪽에서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상담실 한쪽에서 태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보라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두 사람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호통도 치지 않으셨고 어떤 원망도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명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갈색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태민아, 보라야. 네, 아버지. 네, 아버님. 애비가 너희한테 화를 내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자.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서로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부모의 도장 하나가 너희한테는 그저 빚을 막는 종이일지 몰라도 그 도장 뒤에는 내 엄마가 평생 어머니 묘소 돌보러 다니시던 그 밭이 들어있다. 우리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그 노후가 들어있고 그걸 알고 있었니? 태민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애비한테 죄송한 게 아니야. 내 엄마한테 죄송한 거지. 태민은 천천히 명자 할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러고는 명자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업이 너무 막막해서 잠깐만 빌리면 금방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 손을 한번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안쓰러워하는 그 손이었습니다. 이놈아, 엄마한테는 거짓말은 안 통한다. 옷 한 벌만 봐도 아는 게 엄이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엄마한테 한 번도 똑바로 말 안 한 게 그게 제일 서운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 식구끼리 한 번 더 천천히 의논해보자. 길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미 도장 몰래 뺏어가는 길은 다시는 없는 거다. 알겠니? 네, 어머니. 학수 할아버지는 그 모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거실에서, 빨래터에서 묵묵히 한 가족을 지켜온 명자 할머니의 그 손이 오늘은 한 가족의 거짓말 위에 따뜻한 매듭 하나를 묶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박재호 지점장이 입구까지 나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사모님, 오늘 일은 저희 쪽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든 어르신들 모시고 진행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충분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은행 문을 나서자 봄 햇살이 등 뒤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리에는 늘 그렇듯 시외버스 한 대가 천천히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그 익숙한 풍경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길에 서서 사람들의 시간을 정리하고 사신 분이 오늘은 한 가족의 시간을 다시 정리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말해봐. 부끄럽네요.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만 믿었나 봐요. 종이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저 자식이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당신이 사람을 믿어서 우리 식구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종이도 한 번씩 같이 읽어보자고. 우리 같이 천천히.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가에 다시 작은 물기가 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소희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소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소혜,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근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들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있었지. 그런데 다 잘 마무리됐다. 그 단톡방 사진, 그것 때문이에요? 학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한쪽에 놓아둔 그 인화된 사진을 가만히 손녀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소희야, 할아비가 오늘 한 가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할아비는 휴대폰도 잘 못 만지고 카톡이 뭔지도 잘 모르는 늙은이야. 그런데도 오늘 내 할미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덕분이었어. 하나는 사진 한 장, 또 하나는 영수증 한 장. 그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정확했단다. 사진하고 영수증이요? 그래.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뀌면 또 달라지지. 그런데 사진에 찍힌 시계, 영수증에 찍힌 시간, 문자에 남은 글자, 이런 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할아비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진이든 문자든 영수증이든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게 언젠가 누군가를 지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네, 또 뭔데요? 누가 너한테 잠깐만 확인하면 된다. 형식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종이를 내밀거든 그 종이의 제목부터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거라. 제목이 무엇인지, 그 종이가 무슨 종이인지, 거기에 내 이름을 쓰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걸 다 듣고 나서 이름을 쓰는 거다. 알겠니? 네, 할아버지. 가족이라도 인감 도장하고 신분증은 함부로 맡기지 말고. 그건 내 이름이고 내 인생이고 내 재산이야. 그 종이는 내가 직접 들고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거다. 소희는 작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할아버지의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17세 소녀의 마음속에 그날 들은 그 말들이
한 줄 한 줄 또렷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평생을 살아오신 어른의 말이었습니다. 식탁 한쪽에서 명자 할머니가 천천히 학수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생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말로도 다 못할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응, 평생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무슨 그런 말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두 분의 손이 식탁 위에서 가만히 만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은 시간을 믿었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 가족의 진실이 지켜진다는 것을 그날 두 분은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태민은 학수 할아버지와 명자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사업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빚의 규모, 갚을 수 있는 부분, 도저히 어려운 부분까지 학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태민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갚자. 사람한테 진 빚이든 은행에 진 빚이든 도망치는 순간 그건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보면 그 빚은 한 사람이 다 안 짊어져도 되는 빚이 되기도 한단다. 어미 도장 몰래 빌리는 길이 아니라 식구가 같이 머리 맞대는 길로 가자. 태민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야단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학수 할아버지와 명자 할머니는 손녀 소희와 함께 명자 할머니의 그 작은 시골 밭에 다녀오셨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묘소 앞에 작은 들꽃을 한 다발 놓아드리고 세 분이 나란히 그 밭둑에 앉으셨습니다. 소희야, 내 할아버지, 이 밭이 내 할미가 평생 지켜온 땅이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식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땅이지. 내 할아버지, 기계는 못 만져도 사람의 습관은 못 속이는 법이다. 도장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종이와 사람 얼굴이고 이 말 잊지 마라. 내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봄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가만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한 가족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 위에 다시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살며 사람을 보고 시간을 읽고 습관을 기억해온 그 눈은 어떤 기계보다도 정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작은 거짓말 하나도 결국은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 그리고 평생을 곁에 있어 준 한 사람의 따스한 시선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종이를 내밀더라도 그것이 가족이든 친한 사람이든 그 종이의 제목부터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인감 도장과 신분증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며 여러분이 평생 읽어오신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